세계의 미스테리는 파도 끝이 없는 샘물처럼 인류가 존재하는 한 계속 생겨나고 있다. 오늘은 디퀴스 델타와 카노 섬에 위치한 코스타리카에서 발견된 거의 완벽에 가까운 원형의 돌 구슬에 관한 영상을 소개하겠다. 그 유래와 출처를 알 수 없어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라고 한다. 세계 7대 미스터리에 속한다는 코스타리카의 거대 돌 구슬은 지난 1930년대 코스타리카 정글 깊숙한 곳에서 완벽한 구형을 이루는 거대 돌들이 발견됐다. 일반적으로 멸종된 디퀴스 문화에 기인하며 이스트모에서 콜롬비아 지역 사이에서 가장 잘 알려진 일종의 석조, 조각품이라 할 수 있다. 학자들은 코스타리카의 거대 돌의 유래와 만들어진 시기를 연구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일반적으로 석재의 연대 추정 방법은 층위학이라고 불리는 방법을 쓴다. 이는 발견된 곳과 돌의 지층을 찾아내 그것으로 연대를 추정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코스타리카의 거대 돌들은 이미 원래의 자리에서 이동한 상태였고 처음 발견된 장소조차 찾기 힘들었다고 한다. 그래서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다고 한다. 아마도 내 생각으로는 완벽한 구체이다 보니 지진이나 지층이 조금만 흔들려도 이동을 하지 않았을까 싶다. 그러다 어떤 돌 구슬은 굴러굴러 생판 모르는 곳에 떡하니 자리를 잡았을 테고 또 어떤 돌 구슬은 낭떠러지나 깊숙한 지형에 위치하기도 했을 것이다. 그나마 학자들이 유추해본 결과 현재 이 돌들이 기원전 200년에서 서기 800년 사이에 만들어졌으며 아고나스 부에나스 시대 유물로 디키즈강 인근 탈라망카 산맥에서 만들어져 키키즈 강 인근으로 옮겨져 왔다고 추정하고 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추정일 뿐이다. 일각에서는 오랜 세월 동물의 뼈에 광물이 쌓여 동그랗게 굳어진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제기됐다. 글쎄, 이 가설은 쉽사리 이해가 가지는 않는 가설인 듯하다. 그래도 나름 전문가들이 가설을 내놓았으니 그럴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만 할 뿐이다. 한편 현재 신의 돌이라고 불리는 코스타리카의 거대 돌 구슬은 지난 2014년 유네스코에 등재된 상태다. 이 돌 구슬을 두고 현지에서는 스페인어로 라스 볼라스로 부른다. 풀이하자면 신의 구슬이라는 뜻이라고 한다. 돌 구슬들의 크기는 지름이 몇 센티미터에서 2미터를 넘는 것까지 다양하고 무게는 최고 25톤에 달한다. 현재 돌 구슬은 300여 개 남짓 남았는데 재질은 대부분이 반려암이고 석회암이나 사암도 덜어있다. 돌 구슬의 제작 시기는 대체로 8세기부터 16세기 초 코스타리카 지방에서 번성한 디키스 문화의 시기와 겹치므로 디키스 문화의 유산으로 여긴다. 하지만 일부 돌 구슬이 기원전 2세기 제품인 듯한 도자기와 함께 출토된 적이 있어서 다른 문명의 유물이 아니냐는 설도 나왔다. 콩키스타도르가 진출한 이래로 돌 구슬들은 한동안 잊혔는데 1930년대에 코스타리카의 정글에서 바나나 농장 개간 작업을 하던 인부들이 200여 개의 돌 구슬을 발견하여 다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콩키스타도르란 스페인어로 정복자라는 뜻이다. 당시 인부들은 숨겨진 엘도라도의 황금 이야기에 혹하여 구체의 구멍을 뚫거나 다이너마이트로 폭파시키기도 했다. 세계 곳곳에서 발견되는 돌구체 유물 중에서도 유난히 완벽한 구에 가까운 형상이다 보니 외계인이 만들었다느니 초고대 문명의 잔재라느니 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다. 돌 구슬을 과연 무슨 목적으로 만들었는지 등은 아직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 어떤 거대한 돌 구슬은 AD 1000년 이후의 것으로 금 장식품과 함께 묻힌 매장지에서 발견되기도 했다. 또한 키리키 시대의 도기 유형임 부에노스아이레스 폴리크롬 조각을 포함하는 지층에서도 발견이 되어 제작 시기를 짐작할 수 있었다고 한다. 아직까지도 완벽한 구형으로 제작된 구형 돌덩어리들이 과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라스 볼라스로 불리는 이 구형 돌 구슬은 미국 캔사스 대학교의 인류학자인 존 후프스 연구팀이 연구를 위해 최근 코스타리카를 방문하고 돌아온 후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다시 화제가 되었다. 서기 600년에 처음 제작된 것으로 이 구형 돌들은 1930년대 코스타리카 정글에서 바나나 농장 개간 작업 중 인부들에 의해 발견되었다. 현재 약 300개가량이 남아있는데 큰 것은 직경이 약 2.4m에 달하고 무게는 16톤이라고. 연구팀은 이 돌들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될 만한 가치가 있는지를 조사했고 결국 2014년도에 유네스코에 등재되었다. 현대 기술로도 다듬기 어려운 아주 정교하고 완벽한 구형태를 갖춘 돌 구슬은 스페인이 코스타리카를 정복한 후 이 돌 구슬을 만든 사람들도 사라져서 조사가 어려웠는데
이 돌굿을 만든 이는 동부 온두라스에서 콜롬비아 북부에 이르는 원주민들로 서로 분산된 거주지에서 살았던 부족들의 조상으로 추정할 뿐이다. 현지 부족민들 중 대다수는 전설의 아틀란티스인들이 이 거대 돌굿을 만들었다고 생각한다고 한다. 분명한 것은 현대 기술로도 결코 쉽지 않는 화강암, 원형 조각 기술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명확한 이야기를 들을 수 없는 탓에 실대 미스테리에 올라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돌구슬은 어떤 용도에 쓰려고 만들었을까? 물론 명확하게 밝혀진 것이 없어 전문가들은 온갖 추측을 내놓았으나 그 중에서도 가장 그럴싸한 가설 중 하나를 소개하겠다. 많은 구슬들의 배열 모습을 통해서 천문과 관련된 것으로 추측하고 있기도 하다. 어떤 구슬들은 4개씩 한 그룹을 이루고 있기도 한데 이 구슬은 북쪽 방향을 가리키는 선으로 배열된 것으로 보아 그때 당시 나침반처럼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되었을 것이라는 추측도 있다. 또는 돌 구슬의 크기에 따라 계급이나 왕권을 의미하기도 한다고 했고 또 다른 추측은 그저 일반 사람들이 자신들의 지위의 상징이나 부족의 상징으로 쓰였을 것이라는 추측도 있다. 구체가 처음 발견되었을 때 구체 안에 숨겨진 금이 있다는 소문이 있었기 때문에 인부들이 구체의 구멍을 뚫고 다이너마이트를 사용해 폭파시켰는데 당국이 개입하기 전까지 많은 돌 구슬들이 파괴되었다고 한다. 그나마 공신력 있는 캔자스 대학의 고고학자 존 후프스에 따르면 공은 통제된 파쇄와 쪼아내기 및 깔기의 조합을 통해 둥근 바위를 구형으로 줄임으로써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그러나 그들의 문명은 스페인 정복 이후 사라졌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재는 모든 구슬이 원래 위치에서 이동하여 고고학적 상황과 가능한 정렬에 대한 정보가 없어 더 이상의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대다수의 돌 구슬은 주기적 연소로 인하여 표면이 갈라지고 침식이 되면서 손상되어 가고 있다. 구형 돌 덩어리들은 영화 인디아나 존스에 등장한 후 일반인들의 관심을 끌기도 했는데 외계인이나 과거 고도 문명이 만든 것이라는 주장도 있었지만 어떤 용도로 어떻게 만들었는지 등에 대한 결론은 내려지지 않은 상태이다.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인데 혹시 거인족들이 사용했던 포화는 아니었을까? 내가 앞서가도 너무 앞서갔는지는 모르겠지만 반지의 제왕에서 오크족들이 저런 포환을 쏘는 것 같아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내 의견을 넌지시 피력해 보았다.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된 동기가 음모론자의 주장이 있었기 때문이다. 조금은 허무맹랑한 이 가설에 따르면 돌구슬은 타라의 대포알이라고 한다. 천둥의 신이었던 타라 또는 틀라치케는 바람과 허리케인의 신이었던 소케스를 이 땅에서 몰아내기 위해 거대한 주관을 사용하여 공을 쏘았다고 한다. 아무튼 그렇다면 쏘긴 쏜 거였네. 오늘날에는 거의 모든 구체가 원래 위치에서 옮겨지거나 제거되었으며 대부분 코스타리카 전역에서 귀중한 잔디 장식용으로 쓰이고 있기에 더 이상의 연구는 어렵다고 한다. 인디고란 단어는 미국의 정신과 의사 알시글이 나바호 인디안 부족 특유의 태어나면서 신기를 가지고 태어나는 아이들을 일컫는 말에서 전해졌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이러한 현상이 나바호 부족뿐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여러 아이들에게도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그는 아이들의 성격적 특징과 공통점 등을 상세히 정의하여 그때까지 정신의학에 의해 단순 아동정신병으로 여겨진 여러 증상들이 일부 아이들에게는 정신병이 아님을 주장하게 되었다. 인디고 차일드가 다른 아이들과 다른 점 중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은 학교에서 보통 아이들처럼 교사의 말에 집중하지 못하는 현상으로 알려졌다. 그들은 자신이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를 이해하지 못하며 자칫 잘못하면 학교에서 왕따의 피해자가 될 확률도 높다. 이러한 특징은 인류의 삶을 크게 개선한 발명가 에디슨에게서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집중을 못하는 아이들은 음악이나 미술 등 어느 지정된 분야에 유독 특출난 천재성을 보인다. 오늘날 중국과 동유럽의 일부 국가에서는 이런 아이들을 엄선한 뒤 정부 차원에서 영재 교육을 시키며 이 아이들 중 일부는 간단한 훈련을 통해 원거리 투시나 텔레파시와 같은 초능력까지 발휘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이들 중 상당수가 전생을 똑똑하게 기억해서 사람들을 놀라게도 한다. 인디고 차일드가 태어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부터인데 1980년대를 거쳐 90년대에 이르기까지 약 150만 명 정도가 태어났다고 한다.
인디고 아이들은 90년대 말까지 약 30년 동안 태어났으며 지구상에는 한 세대의 인디고 종족이 존재하고 있다. 영성단체 혹은 신비주의를 지향하는 사람들 가운데 사람들이 곳곳에서 태어났고 또 태어날 예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 지금도 새로운 에너지를 지닌 아이들이 태어나고 있다. 1980년대 태생 이후 인디고 아이들이라 불리는 존재들이 대거 태어났다. 사람들은 저마다의 오라를 지니고 있는데 인디고 아이들은 빛이 보라가 살짝 곁들인 남색 빛의 오라를 띠고 있어 이런 이름이 붙여졌다. 파란색보다 깊은 보랏빛도 약간 감도는 색이다. 남색은 우리 인체의 7 차크라 에너지 센터 중 제3의 눈에 해당하는 색이기도 한데 인디고 아이들은 제3의 눈이 이미 열렸거나 열릴 가능성이 많은 채로 태어난다고 한다. 도린 버추 박사도 인디고 아이들을 직접 연구한 보고서를 통해 인디고 아이들은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 왔다. 어떤 방식으로든지 그들을 돕는 것은 우리의 정신적 의무이다. 라고 말했다. 박사는 인디고 아이들을 잘 기르는 법에 관한 책을 출판하기도 했다. 미국의 리 캐롤과 젠 토버도 1999년 봄에 The Indigo Children이라는 책을 공저로 출간했다. 이들은 이 책 속에서 인디고 아이들의 특징을 17가지로 정리했다. 내용을 간추려 보면 인디고 아이들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1. 제3의 눈의 발달 정도가 높다. 이 진동수가 높은 의식을 가지고 행동한다. 3. 나이가 어느 정도 차면 제4차크라가 활성화된다. 4. 과거 여러 차례에 걸친 전생의 기억 혹은 다른 우주, 행성의 기억을 이야기한다. 5. 창조성이 높고 의지가 강하다. 그러나 실패하면 배움을 포기하기 쉽다. 6. 높은 감성을 가졌다. 7. 금방 질린다. 집중하는 시간이 짧은 것처럼 보인다. 8. 민주적인 방식이 아니면 거부감을 가진다. 9. 연민이 깊다. 집 자라난 후에 인디고 아이들의 전사적 기질은 대의와 헌신과 희생을 필요로 할 때 발현하게 된다. 11. 고감각적인 지각 능력은 그들이 살던 곳에서는 누구나 소통되는 일상 방식이었기에 그러한 기능의 특별성을 인지하지 않는다. 이처럼 11가지의 특이한 점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한다. 인디고 아이에 이어 또 다른 에너지를 지닌 아이들이 태어나고 있는데 이들이 바로 크리스탈 아이들이다. 크리스탈 아이들이 태어나기 시작한 시기는 1990년대 말로 알려져 있다. 인디고 아이들이 기존의 권위의 정면으로 대항하는 투사의 에너지를 지녔다면 그 후에 태어난 크리스탈 아이들은 기질적으로 동정심이 넘치고 평화로운 성격을 지녔다고 한다. 크리스탈 아이들은 부정적인 에너지를 긍정의 에너지로 바꾸는 감정의 치유사이며 자신들이 가진 사랑을 주변에 뿌리고 나아가 다른 이들의 아픔이나 고통에도 민감하게 반응한다. 이런 아이들을 크리스탈 아이들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들의 오라 색채가 수정의 프리즘과 같은 파스텔 색조를 띠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끊임없이 진동하고 있으며 주위의 진동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그들은 맑고 투명하여 주변의 에너지를 증폭시키는 성질을 가진다. 다만 어두운 면까지 증폭시킬 수 있어 일반적인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앞에 있는 상대와 비슷한 성질로 변모하는 것이다. 그래서 자칫 트러블 메이커처럼 보일 수 있다. 박사는 크리스탈 아이들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1. 밝은 인상에 꿰뚫어 보는 듯한 눈매를 가졌다. 2. 두 사람을 끄는 매력적 개성을 가졌다. 3. 아주 다정다감하다. 4. 말을 늦게 배운다. 5. 음악적 재능이 출중의 말을 하기에 앞서 노래를 먼저 배운다. 6. 의사소통을 하는데 텔레파시와 스스로 고안한 신호를 사용하곤 한다. 7. 자폐증이나 말, 더듬이로 진단받는 수가 있다. 8. 마음이 온건하고 귀엽고 사랑스럽다. 9. 남들에 대하여 관용스럽다. 10. 예민하고 동정심이 많다. 11. 자연과 동물들을 깊이 사랑한다. 12. 힐러, 요법가로서의 능력을 가졌다. 13. 수정과 보석에 흥미를 가지기 쉽다. 14. 다른 행성이나 우주, 다른 존재들, 전생에 관한 이야기를 자주 한다. 15. 예술성과 창조성이 대단히 높다. 16. 일반식보다는 채식과 주스를 좋아한다. 17. 놀라운 평형감각을 가진 두려움 모르는 탐험가이다. 18. 군중에 민감해 뉴스를 보기 싫어한다.
19 그들은 목에 자주 통증을 느끼며 천식을 갖고 있기도 하다. 20 자폐증이나 아스퍼거 증후군으로 진단될 수 있다. 21 온도에 민감하다. 인디고와 크리스탈의 성질을 모두 갖추고 태어나는 제호의 인종이 있는데 그들은 인디고 피플과 크리스탈 피플의 혼합이다. 이들의 배경이나 삶의 패턴의 공통성은 대체로는 부모나 가족과의 숙명적 끈이 짧고 생명의 끈이 그리 길지 않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피를 나눈 부모보다 더 끈끈하게 맺어진 인맥이 있고 이들의 수명은 거의 대부분 그 무언가에 의해서 연장되는 기이한 일들이 많다. 인디스탈은 인디고적 에너지와 크리스탈적 에너지 양쪽 모두를 갖추고 있어 개인의 환경적 요인과 경향성에 따라 그 변이가 다르겠으나 양쪽의 세포적 형질로 인해 어느 한 시기가 지나면 내면적 균형에 따라서 매우 이상적이라 할 수가 있다. 어릴 적에는 인디고적인 성향이 두드러지다가 자라며 크리스탈적인 성향이 나타나고 다음 그 양쪽의 성향이 그들의 타고난 수면 습성과 함께 골고루 섞이게 된다. 이들 또한 태어나기 전 정보가 부모에게 미리 전달되고 지상에서 합의된 인연이 기다리고 있다. 이 탄생을 알아보고 기다려온 그들은 이들에게 개인 교사격이다. 가족, 그 이상의 고리가 연계되어 있다. 이들의 관계는 목적과 소명을 띠고 있어 예로부터 스승과 제자의 사이에 많이 존재해왔다. 인디스탈은 본인도 모르는 초상 능력이나 현상들이 자주 출시되며 타고난 고감각적 지각과 재능들을 갖추고 있다. 재밌게도 이들은 대체로 내면이 바쁘다. 지나치다 싶을 정도의 왕성한 호기심으로 어릴 적에는 일반 어른으로서는 감당이 안 되며 호기심으로 묻는 이들의 질문은 학교에서도 가르치기가 힘이 든다. 저항감이 강하고 궁금한 것에 대해서는 식음을 전폐하고 물고 늘어지는 속성이 있어 부모가 이들의 어리둥절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게끔 이들은 상황을 몰고 가기도 한다. 이들은 뭐든지 자신이 직접 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모험가이며 분석가, 연구가들이다. 평생 지칠 줄 모르는 지적 열망은 이들 삶의 키워드가 된다. 혁명적 기질과 인도주의적인 박애정신이 강하여 나서든 나서지 않든 리더적인 역할이 상황에 따라 저절로 주어지기도 한다. 무모하도록 정직한 이들은 순수성과 연민의 감성도 많아 세계의 영적인 지도자들 중에 대체로 많이 있다. 인디스탈은 대상과 상황의 이면을 보며 거꾸로 보거나 뒤집어 보는 사고에 매우 능숙하다. 알든 모르든 대부분의 인디스탈은 일반적으로 남들이 겪어야 할 경험을 짧은 순간에 무수히 많이 겪어나가며 죽음의 위기나 순간이 자주 찾아오는 편이다. 그러나 그들의 생명은 그들의 것만이 아니기에 구사일생으로 살아나는 경우가 많고 상식적인 이해로 설명할 수 없는 죽음의 순간을 모면했다는 일화를 그들은 남보다 많이 갖고 있다. 인디스탈은 자각몽이나 예지몽을 주로 꾸며 무의식 하에 가수면 상태에서 체외이탈하여 이곳저곳을 둘러보고 오는 일도 다반사이다. 그 방식은 해답을 얻어오는 또 하나의 방식이기도 하다. 의식의 통로가 어릴 적부터 열려 있어 다차원 간의 의사소통이 가능하며 여러 존재들에게서 배움을 얻기도 한다. 그들은 대부분 영적인 것과 이지의 것에 대한 자아실현 욕구가 강하며 여러 방면으로 대단히 학구적이며 내적 정렬가이다. 이외에도 이전에 태어난 사람들 중에는 별에서 온 씨앗이라는 뜻의 스타시드, 스타피플이라는 부류와 2000년 이후에 태어났다고 하는 레인보우 아이들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한다. 과연 인디고나 크리스탈 내지는 인디스탈과 같은 아이들이 존재하기는 하는 것일까? 하긴 가끔은 신동을 넘어 천부적인 재능의 아이들을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하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개인의 의견 차일 뿐이라고 학회에서는 인디고에 대하여 인정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나 역시도 아무렴 진짜겠어 하면서도 세대들 간의 간극을 보면 그럴지도 모르겠다라는 무언의 수긍을 하게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아무래도 요즘 태어나는 아이들은 우리 시대에 보고 자란 것들의 몇십 배는 더 빨리 더 많이 배우게 될 테니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야 초고속 인류에 속해서 살아가게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며 이만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다.
예언을 하는 사람은 여러 매체에서 자주 등장하며 신화 또는 경전 등에서 활약한다. 점술가와도 관련이 매우 깊어 예언의 한 측을 차지하고 있다. 대중적으로 유명한 예언가는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카산드라와 세계 종말을 예언한 노스트라다무스가 있다. 오래전 역사서에는 이들을 선지자라고도 불렀다. 예언자는 하느님의 명을 받는 하느님의 대리자,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의미한다. 또 다른 말로는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 되기도 한다. 아브라함 계통의 종교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종교적 지도자로서 하느님과 인간을 중개하는 역할을 맡는 자를 예언자 또는 선지자라고 불렀다. 타락한 삶을 사는 백성들에게 하느님의 뜻을 전하여 하느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면 멸망당할 것이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날리거나 억압과 고통 속에 신음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들은 하느님의 뜻을 인간에게 전하는 가교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만일 예언이 틀리면 하느님이 하신 말씀이 아닌 것으로 간주되어 거짓 선지자 또는 사이비 취급을 받는다. 비종교적 관점으로 보면 종교적 권위를 빌려서 일종의 사회적 운동을 벌이거나 왕에게 간언하는 일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옛날 사람들도 바보는 아니었기에 신의 이름을 내세우면서 영시원찮은 주장만 하는 사이비 예언자들은 왕의 얼굴도 보지 못하고 알아서 걸어뒀을 것이며 성경이나 역사서에 이름이 남은 예언자들은 신학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적어도 당대 사람들의 기준을 충족한 이들이다. 물론 그들도 현 시대에 살아가며 후대에 이름이 남겨지려는 것은 미처 내다보지 못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동안의 역사 속에서 성경의 이름이 있거나 이런저런 역사서에 기록되어 있는 점술가나 예언자들 외에도 알게 모르게 시대를 살다 간 수많은 예언자들이 있었을 것이다. 그 중에는 진짜 진실된 전달자의 역할을 했던 사람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하고 현혹하는 가짜 예언자들도 많았을 것이다. 허나 그럼에도 역사에 길이길이 남겨져 후대인들에게 잊혀지지 않는 예언자들은 많다. 노스트라다무스를 비롯하여 바바반가와 에드가 케이시에 이르기까지 최근에는 살아있는 예언자로 잘 알려진 크리스 로빈슨과 주세리노 등등 현역들도 많다. 그러나 오늘 소개할 예언가는 코로나19 바이러스부터 비트코인 폭락, 제주도 지진까지 예언에 성공하며 세계적으로 화제가 된 인도 소년 아비냐 아난드이다. 대체적으로 대중들에게 가장 널리 알려진 예언가들 중에서는 최연소가 아닐까 싶다. 그런 그가 최근 한국의 미래에 대한 충격적인 예언을 밝혀 화제가 됐다. 가장 주목받는 예언가 중 한 명인 인도 소년 아비냐 아난드는 엄청난 예언적 중류를 자랑한다. 그의 점성술의 핵심은 행성의 움직임을 읽는 것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행성 점성술로 예측한 결과들을 직접 유튜브에 올리며 활동하고 있기도 하다. 2019년 8월 22일 아난드는 전 세계가 2019년 11월 이후 큰 재난을 겪을 것이고 20년 3월에서 4월의 피해는 절정에 달할 것이라고 예언했다. 더불어 피해가 큰 나라로 중국을 꼽았다. 그렇게 코로나와 관련된 아난드의 예언은 적중했다. 실제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11월 29일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처음으로 발생한 것이다. 놀라운 것은 단순히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창고를 맞춘 것 이상으로 대유행의 시작이 되는 달까지 맞췄다는 것이다. 실제 코로나19는 20년 3월을 기점으로 전 세계로 빠르게 확산됐었기 때문이다. 행성 간의 움직임을 통해 미래를 예측한다는 행성 점성술이란 무엇일까? 과연 행성의 움직임만으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잘 이해는 안 되지만 실제로 행성의 움직임만으로 미래를 예측하고 예언을 하고 있으니 어쩔 수 없이 믿어야 하지 않나 싶다. 노스트라다무스도 점성술의 대가로 알려졌으니 점성술은 대단하긴 하나 보다. 아무튼 아난드는 이후에도 이 점성술을 통해 2020년 12월에 목성과 토성이 정렬하는 시기이므로 강력한 바이러스가 한 번 더 출몰할 것이라고 예언했다. 이후 실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출현하며 시기를 정확하게 맞추었다. 우연인 줄 알았던 이 점성술의 위력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2021년에는 태양과 달, 수성들이 일직선으로 정렬하기 때문에 경제공황과 기근 등이 발생한다고 예언한 아난드. 그 뒤 터진 우크라이나 사태와 전 세계적인 식량난, 나스닥 지수의 폭락으로 그의 예언은 한 번 더 적중했다. 그의 예언이 계속해서 들어맞는 상황. 이러한 상황적 증거를 통해 행성의 움직임을 읽는 점성술의 정확도는 높은 것이 증명됐다.
각종 큰 사건에 대한 정확한 예언으로 주목받던 아난드의 예측은 계속됐고, 이번에는 동북아시아 질서에 대한 충격적인 예언이었다. 최근 아난드의 유튜브 컨션스에 올라온 예언의 내용은 바로 21세기 중반 대한민국이 초강대국의 자리에 올라선다는 것이었다. 미국과 중국 두 강대국이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2050년쯤 동아시아의 초강대국으로 올라선다는 믿기 힘든 예언의 아난드는 근거를 더하며 설명하기 시작했다. 아난드가 말한 근거는 대한민국이 잃어버린 영토를 되찾고 국력을 회복해 전 세계의 영향력을 떨칠 것이라는 것이었다. 실제로 한반도에는 북부 외에도 빼앗긴 영토가 하나 있다. 바로 간도다. 간도는 중국의 연변 조선족 자치주의 대다수와 러시아 연해주, 지방의 일부를 포함한 땅이다. 크기는 한반도의 약 2배에 달하는 꽤 넓은 영토다. 간도는 청나라 시기 때 한국의 선조들이 땅을 일구고 생활의 터전으로 살았을 정도로 조선의 영토 중 하나였다. 대한제국 무렵에는 간도관리사 이범윤이 영토를 관리하기도 했다. 하지만 을사조약으로 외교권을 앗아간 일본이 청나라와 간도협약을 맺으면서 억울하게 빼앗겨버린 우리의 예시영토다. 이번에 아비냐 아난드는 이렇게 빼앗긴 간도를 한국이 다시 되찾고 더 나아가 발해의 영토였던 만주 일부까지 수복할 수 있다고 했다. 중국의 혼란과 분열이 심해질 무렵 한국이 중국에 빼앗긴 영토를 되찾고 북한과 통합하여 하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었다.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오르는 듯하다. 하루빨리 예시영토를 되찾고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실제로 아난드의 예언 외에도 세계적인 투자자 짐 로저스 역시 남북 경제통합 시 통일된 한국은 세계 2위 경제대국이 될 것이라고 말하며 실질적인 가능성이 높음을 선사했다. 심지어 짐 로저스는 통일 한국은 확실한 투자처라면서 한국에 무조건 투자해야 한다는 말을 거듭 강조했을 정도로 그는 한국의 미래를 확신에 찬 목소리로 세계인들에게 외쳤다. 그의 말처럼 한국이 세계를 선도할 초강대국으로 거듭나게 되는 걸까? 물론 많은 예언가들이 한결같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희망차게 예언했기 때문에 나는 그 예언을 믿으며 앞으로의 대한민국을 기대해 본다.